어제 국내 증시도 강하게 미끄러지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선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또 밤사이 뉴욕 증시가 강하게 올랐으니까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지네요. 네, 어제도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에 집중해서 국내 증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미 증시의 긍정적인 마무리가 또 다른 상승 흐름의 모멘텀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내왔던 사인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어땠을까요? 네, 블랙 먼데이를 이겨내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76% 올랐고요. 나스닥이 2.87%, S&P 500 지수는 2.3%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상승률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상승률이었습니다. 러셀 2000도 2%대 상승률 기록했다는 것 알 수가 있었고요. 이날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 굿뉴스가 시장에도 굿뉴스로 작용을 하고 있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3천 건으로 전주 대비 감소했고요. 또 예상치도 하회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엔화절상도 주춤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감소했다라는 점도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 지수는 이날 23.79로 14% 넘게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지도를 통해서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상승이 초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장이었다. 정말 하락하는 빨간색을 띈 종목들을 손에 꼽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그나마 좀 거무튀튀한 빨간색들이 보이는 곳, 유독 유틸리티 섹터에 몰려 있는데 이 섹터가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게 작용할 때 그나마 선방했던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정중앙에 일라이릴리가 강한 상승불, 강한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실적을 발표했죠. 지금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 113억 달러 매출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 3달러 92센트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로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또 매출 가이던스도 30억 달러나 상향 조정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질 것을 예상을 했는데요.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색 부분이 이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포함되어 있는 신제품의 매출 성장세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처럼 이 마운자로와 젯바운드 덕분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라이릴리의 주가 밤사이에 9.22%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나가야겠죠. 앞으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반도체주, 엔비디아가 6% 오르거나 내리는 것 이제는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주 오를 땐 강하게 오르고 또 내릴 땐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시티은행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에 대해서 매수 의견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조정대가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디램 시장 반등이 예상됨에 따라서 마이크론 탑픽 최선호주로 꼽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또 인텔은 실적 발표 이후 정말 폭락 수준이었는데 사실 밤사이에는 그래도 오르기는 했습니다. 미즈호는 그렇지만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업계에서 뒤처지고 있다라는 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AI 칩이나 PC 칩이나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고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네요. 마지막으로 디즈니 함께 보시죠. 이날은 보합 마감했는데요. 바클레이즈가 비중 확대 의견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가 부진하지만 다른 사업 부문이 강한 성장세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상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최근 실적을 보면 테마파크 부진하긴 합니다만 스트리밍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디즈니가 계속해서 어떻게 성장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남아있는 게 바로 경기 침체 우려인데요. 이날은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좀 완화가 됐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됐던 게 7월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실업률이 4.3%로 치솟으면서 이러다가는 고용이 급격하게 식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제 침체 우려로까지 번진 건데요. 고용의 논란 시장, 고용으로 마음을 다시 다스렸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됐는데 23만 3천 건으로 전주 대비 17,000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상치가 24만 건이었는데 예상치 또한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로써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 6천 건 좀 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우리가 침체를 걱정할 정도의 고용 악화는 아니다라는 쪽에 시장이 무게를 두면서 침체 우려를 좀 완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침체 우려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냐? 그건 또 아닙니다. 월가에서 투자은행들이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내년에 제한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15%에서 최근에 25%로 올려잡았고요. JP모건 또 밤사이에 올해 말 경기 침체 가능성 25%에서 35%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JP모건 회장의 경우에는 연착륙 가능성을 지금 미국이 너무 높게 보고 있었다. 연착륙 가능성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CNBC가 재미난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과연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인도 시장으로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S&P 500 지수를 인도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니프티 50이 앞서고 있기 때문이죠. 니프티 50도 하방 압력을 받긴 했습니다만 지금 S&P 500 지수보다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경기 침체에 해지를 하는 게 인도 시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답변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CNBC의 결론은 그럴 수 있다였습니다. 왜냐, 인도의 루피 가치 절하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왜 가치 절하가 제한적일 것 같냐면요. 여전히 6.5%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침체가 있으면 유가가 하락하기 마련인데 원유 순수입국인 인도에는 이런 유가 하락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인도는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 기타 다른 수출국과 비교해서 좀 양호하게 경기 침체에 버틸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수출을 하더라도 미국향 수출이 적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에는 좀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시장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를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인도의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외 리스크에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단점들은 지적돼 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지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법들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국내 증시 이슈도 은주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보였던 블랙 먼데이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가 싶었더니 어제는 또 다시금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0.4%대 가격 낙폭을 보이면서 코스피는 2,500선에 코스닥은 745선에 맞췄는데요. 개인들만 홀로 어제 사들이는 시장이었고요.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외인과 기관들이 담았던 종목에는 어떤 이름들이 있을지 종목의 리스트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실적 발표됐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사들였던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실적 기대되는 실적 기대주들에 대한 매수세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산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어제도 3위와 5위권에 이름을 올렸고요. 알테오젠 그동안 계속 1위권에 있다가 이번 주 초반까지는 순위권 밖으로 잠시 밀려나기도 했었죠. 다만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SC제형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어제 알테오젠이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 쪽의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관들은 조금 더 실적에 집중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CS 윈드가 그러했고요. 어제 호실적과 함께 장중에 급등 흐름이 나왔었는데 어제 기관들이 코스피 쪽에서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으로는 CS 윈드 그리고 그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하이브 또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호실적과 함께 어제 긍정적인 가격 변동성이 나왔던 카페24 또한 어제 코스닥 종목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슈와 업종별로 확인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될지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연이은 상한가 그리고 실적 발표했던 실적주들의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이어지고 있죠.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마스크 그리고 어제는 팍스로비드 관련주까지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대거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단키트의 판매량이 급등하고 있고 가격 또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먹는 치료제로 불리는 화해자의 팍스로비드가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최근 퍼지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변이 KP3 코로나로 확인이 되고 있고 면역 회피 능력이 높아서 전파력 또한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여기에 엠폭스 확산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진단키트나 마스크 관련주들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모두 전분기 대비 혹은 전년 대비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제 주가 또한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대거 포착이 됐는데요. 기관 쪽에서 가장 많이 담아갔던 CS윈드 어제 18%의 가격 급등을 보였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00%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 넘게 급증했다라는 부분, 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돼서 기대감을 조금은 다시 불러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CJ ENM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집중하면서 어제 10% 넘는 가격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기업들에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실적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지 오늘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장 전에 확인해 볼 이슈들도 동시에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소식은 어제 3시에 속보로 나왔던 소식입니다만 어제 장중에 일부 관련주들의 움직임 변동성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에 가는 급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2년 만에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신규 택지를 선정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일단 총 21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죠. 수도권 주택 21만 가구 중에 8만 가구는 서울과 경기도 쪽에 신규 택지를 발굴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또 3기 신도시에는 또 2만 가구 그리고 서울 안에서는 신축 무제한 매입과 입주까지도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오는 11월에 서울과 인근의 8만 호를 먼저 공급을 하고 재건축이 평균적으로 14년 정도 소요됐던 기간도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서 2, 3년 정도 소요 기간도 줄여들게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가 5만 가구 그리고 내년에 3만 가구에서 총 8만 호를 서울과 경기도 부근에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서울의 현재 후보군은
19개 구로 확인이 되고 있고 강남 수서나 서초 내곡동, 송파 방이동 쪽이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경기도 쪽을 놓고 보시면 하남과 과천 혹은 김포공항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택 공사들 그리고 건설주들 어제 변동성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있었던 만큼 추가적으로 오늘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날 종가 현황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 어제도 7% 급등 흐름이 있었는데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한 만큼 오늘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 나올지 보시고요. SG세계물산 같은 경우도 어제 17% 올랐습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린벨트와 관련돼서 늘 주가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인데 어제는 장중에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다시금 반등 흐름에 함께 몸을 담을지도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단독 보도로 어제 시간 외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중국의 대표 전기차라고 하죠. 비아디의 CL이라는 모델이 국내에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비아디 안에서도 나름은 고가형 세단으로 불리는 CL입니다. 비아디 고품질 차량 CL을 내세워서 중국의 전기차 이미지를 국내에서 변환하려는 시도로 현재 업계는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으로도 이 차량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얼마 전 있었던 중국산 배터리 이슈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안전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1위 차인 중국의 비아디 국내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전기차 시장 안에서의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경쟁사로 꼽을 수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 해당 소식으로 주가 변동성이 혹시 나올 수 있을지 종가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전반적인 변동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BYD와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추가적인 변동성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간밤에는 기아가 보합권, 현대차는 0.2%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실적 위주로의 대응 장세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어제 8.18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핵심 내용은 서울의 그린벨트, 서울과 수도권에 그동안 손을 안 대고 있던 그린벨트를 풀어서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표에 좀 정리가 좀 돼 있는 걸 보면 올해 11월에 5만 가구, 서울의 1만 가구를 포함해서 5만 가구를 택지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 3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11월하고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이니까 규모도 8만 가구면 굉장히 작지 않은 큰 가구가 되는 거고요. 보통 이런 식의 신규 택지 개발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 택지 그 공급 그 어떤 시기가 2, 3년 뒤일 경우가 많은데 당장 올해 11월부터 한다고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뭐 이렇게 그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디를 풀 건지 어느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수도권에 8만 채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값이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데가 사실 서울과 수도권으로 한정돼 있죠. 지방은 굉장히 지금 냉랭한 분위기, 또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과 이 수도권 쪽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공급 부족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급이 부족하니 또 공급 부족, 그러니까 부족한 공급에 따른 집값 어떤 폭등 상황이 또 벌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제 결국 정부가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 됐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 관련 종목, 관련 업종,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건설주가 되겠죠. 건설주들의 주가에 이제 어떤 긍정적인 이제 혜택이 있을 것이냐, 수혜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는 건데 최근에 건설주들이 대형 건설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삼성 E&A라든가 GS건설, HD현대산업개발 같은 이런 대형주들의 10% 이상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형주들이 올랐던 거는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데는 기대감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사업이 진행이 돼서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이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이제 대규모 택지 어떤 공급 그에 따른 이제 주택 분양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죠. 택지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 3년 걸려서 이제 뭐 분양이 되고 또 2, 3년 걸려서 지어지고 입주 뭐 이게 앞으로 대략 한 짧아도 7, 8년, 길으면 10년 정도 걸리는 이런 사업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당장 뭐 건설주들의 어떤 실적에 실질적으로 수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마치 요즘에 조선주들처럼 일감이 이렇게 계속 해서 앞으로도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측면을 봤을 때는 건설주들도 이제 그동안에 좀 굉장히 좀 주가가 부진했던 측면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모멘텀은 만들어지고 있다. 이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최근에 글로벌 시장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독야청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인도 펀드 하나가 상당히 거의 유일하다시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뭐 종목으로 따지면 펀더멘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도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죠. 물론 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프라, 즉 이제 중국의 인구를 넘어서 14억을 넘는 그런 대규모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아직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아직도 제대로 이렇게 구축이 안 돼 있다는 점.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SOC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뭐 발전이라든가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등등등 발전할 수 있는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들 때문에 인도에 대한 이런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확신들이 굉장히 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 지금 1조 원 넘게 인도 투자하는 펀드에 지금 자금이 몰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표가 나가는 거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요. 오른쪽으로 지금 이게 오른쪽으로 보시면 연초 이후 이제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고요. 왼쪽으로 이제 뻗어나가 있는 막대 그래프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제 펀드 평균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인도 있죠. 인도부터 먼저 보시죠. 연초 이후에 인도 펀드의 수익률은 20%가 넘습니다. 반면에 최근 한 달 새 인도 수익률은 마이너스 2.6%. 위에 일본 같은 경우 최근 한 달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21%,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중국도 마이너스 5%. 그다음에 왼쪽으로 더 가보시면 국내 한국 시장의 주식형 펀드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됩니다. 북미도 최근 한 달 사이에는 10% 가까이 하락률을 보였는데 연초 이후에는 13% 수익률을 보여서 주요국들의 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을 보면 인도하고 미국만 좀 연초 이후 플러스고 다른 데는 연초 이후 최근 한 달에서 다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아시겠죠? 뭐 니케이지수가 뭐 이번 주 월요일 날 12%가 넘게 폭락을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최근 한 달 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고요. 결국 이렇게 인도가 상당히 연초 이후에도 좋고 최근에 상당히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좀 부진했던 상황에서도 물론 마이너스긴 하지만 딴 나라에 비하면 마이너스 폭이 뭐 2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그런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인도의 성장과 관련돼서는 10년, 20년 전에 중국의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성장률이 뭐 1년에 7%, 8%씩 계속 한 10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그만큼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또 인도에 대한 투자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도가 갖고 있는 또 IT 쪽에 좀 고급 인재들, 또 경쟁력도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거고요. 사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사실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인도가 거의 유일하다 싶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시장 얘기 좀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또 급락장이 계속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측면에서 보면 아주 명료하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다. 줄기차게 팔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어제까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 5일 내내 팔고 있고요. 기관은 그 전날인 목요일부터 해서 6일 연속 어제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 규모는 외국인이 2조 원대가 넘으니까 훨씬 더 많고요. 개미들만 근데 지난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미들이 이렇게 급락장에서 사는 이유는 일종의 이제 우리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으니 그 펀더멘털도 좋고 앞으로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그런 우량 대형주들 중심으로 지금이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2020년 3월에 그때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때 동학개미 운동이 불면서 국내 개인 투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였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받쳐줬던 그런 역할도 있었고 그 위에 시장이 급반등을 하면서 굉장히 좀 높은 수익률을 내쓰는 일종의 학습 효과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개인들이 샀던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3조 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7천억대. 그다음에 재밌는 게 3위와 4위 순매수했던 종목들입니다. 코덱스와 이 코스닥 레버리지, 이 코스피 레버리지와 코스닥 레버리지, 지수의 레버리지를 건, 2배 레버리지를 건 상품들이 세 번째, 네 번째 순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얘기들을 상황을 좀 보면 결국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은 이번 조정이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반등을 할 것이다. 특히 삼성이라든가 이런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이니 이렇게 뭐 삼성이라든가 SK 같은 반도체주들이 끌어올라가면 당연히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도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까지 이제 매긴 그런 상품들을 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코로나 때의 학습 효과가 이번에도 또 다시 이제 그대로 재현될지는 사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도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상에 과연 이제 9월, 10월에 가서 이를테면 이제 4분기 초반 때까지 가서 그만큼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제2의 동학개미 운동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사실 이 결과는 되게 좀 결과를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할 때 우리 시장을 좀 버텨내게 했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이제 하는다. 그 정도로 이제 규모도 우리가 좀 생겼다.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 화장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개인 투자들의 순매수했던 종목들 중 5위가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우리 K뷰티 화장품주들의 이제 대장주인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끝없는 추락, 굉장히 좀 주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5일 새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무려 25%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5일 날 24% 하락한 이후로 계속해서 좀 반등을 잠깐 했었지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16만 원이었던 주가가 나흘 만에 지금 12만, 어제 12만 보니까 12만 500원이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이런 대형주가 10만 원이 훨씬 넘는 대형주가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짧은 기간에 떨어질 수 있구나 싶은 거를 보여줄 정도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향후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주가 전망 또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좀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증권사들의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투자 의견들을 보면 뭐 말이야 다 매수지만 저게 어디 매수겠습니까? 팔으란 얘기죠. 목표가가 20만 원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고요. 유안타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20만 원이고. 근데 주요 의견을 보면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겠죠. 걱정되는 3분기 실적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목표가도 뭐 20만 원 근처고 뭐 하향을 한다 치더라도요. 투자 의견도 매수 또는 보유 정도로 돼 있는 거지. 저거는 다 의미가 없는 거고 사실은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주요 의견들을 쭉 보면
대부분 다 중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도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상황, 예를 들어서 판매 방식을 바꿨더라든가 영업 방식을 바꿨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크게 보면 구조 개편인 거죠. 중국 내 사업을 좀 재편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그 코살렉스라고 하는 이제 계열 브랜드가 미국에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그 어떤 중심 비중을 중국에서 미국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바꾸겠다. 이제 지금 인디 브랜드들이 잘하고 있는 거 저렇게 가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이 계속 좋지 않다. 이게 이제 증권사들이 이렇게 투자 의견을 낮추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인데,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개인들은 또 이런 걸 보면서도 좀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아모레퍼시픽이 이런 상황을 딛고 일어설 것이다. 개인들은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쪽에 지금 우리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중국 쪽에 부진하다. 이쪽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승자는 누가 될까요? 시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 계속해서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한 곳 또 한 곳이 있죠. 바로 롯데케미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와는 이제 처음으로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롯데케미칼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 주가도 계속해서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침체기 일단 주가의 침체기는 언제 저희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은 어제를 기준으로 이제 실적이 다 발표됐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금호석유, 그다음에 뭐 LG화학, 하나솔루션, 대한유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안에 보면은 화학 부문이 있고 S올 부분에 화학 부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이렇게 쭉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화학 부문의 실적을 보면 어떠냐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기초 소재 쪽에 있어요. 네. 기초 소재는 45억 명의 그 아시아 인구를 그 기반으로 이렇게 매출을 일으킵니다.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45억 명이 아직도 소비가 이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아직은 않았구나. 그런데 이렇게 딱 바닥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은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저점은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고부가 산업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최고의 저점이 지금일까?
아니면 조금 더 있어야 되나? 맞아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 거죠. 사실. 예, 예. 그래서 그 지점, 예를 들면 오늘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화학이라는 게 이게 점진적으로 상승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재고 확충이 들어가기 때문에는 급격하게 이렇게 재고 확충이 들어가면서 가수효까지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좋게 생각하면은 더 떨어질 것도 없겠구나, 이제 계속 바닥에 있구나. 그런데 지금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보면은 성장 전략이 보면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45억 명의 그 아시아 인구를 바탕으로 하니까 이게 약간 중진국 대열이잖아요. 네. 중진국 또는 약간 그러니까 이 수요가 좀 떨어지는 소득국가 떨어지는 국가를 하다 보니까 범용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 앞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이나 유럽을 상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첨단 고부가 아니면 아시아 인구 중에서도 첨단 고부가를 소비하는 고부가층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바꾸고 오고 있다. 두 가지 경우. 첫 번째는 실적이 그래도 6개 기업들, 7개 기업들 실적을 보니까 턴어라운드 하고 있더라. 두 번째는 다들 고부가로 바꾸고 있더라. 그 안에서 롯데케미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분기보다는 실적은 좋아졌어요. 소폭이나마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것만큼 화끈하게 찍어주지는 못했다는 그런 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화학은 언제나 V자 반등을 하기 때문에 V자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한 번만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주가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하고 제가 롯데케미칼을 비교를 하는데, 이 보면은 이게 큰 그림 보면 20년 동안 보면은 붉은색이 항상 위에 있었죠, 그죠? 붉은색이 이제 롯데케미칼이죠. 예, 시가총이 위에 있었고,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그러니까 원래는 보면은 과거 한 15년 동안 보면은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아시아에서 공장을 지으면 화학 공장을 지으면은 소비도 많아지면서 뭐 매출액도 올라가고 이익도 올라가면서 항상 앞서 있었던 거예요. 앞서 있었던 거고,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뻗어가지 못한 형태였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보면 격차가 확실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미국도 보면은 이게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고금리의 영향을 받아요. 뭐냐면 화학 같은 경우는 고금리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도 실적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선반영에서 많이 올라간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의 화학 기업들은 보면은 지금 다 주가가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고금리 영향을 받아서 현재 진행형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고금리 영향 때문에 주가 내려가 버렸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떨어질 거잖아. 그리고 계속해서 첨단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반영해서 저렇게 뭐 매출액 대비 예를 들면 저희가 1.4배 정도 받거든요. 100이면 1.4배 받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0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0.2, 0.25배 이렇게밖에 받지 못해요. 격차가 많이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제가 볼 때는 붉은색을 잘 봐야 된다는,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한국의 화학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저점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V자 상승을 해도 오늘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V자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냥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주가에서 중요한 부분이 펀더멘털, 기업 실적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좀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부진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데, 보시면 금호석유 뭐 큰 폭의 흑자를 냈고요. LG화학의 화학사업부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 정도면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적을 좀 보면 되는데, 원래 보면은 화학 부문이라는 게 영업이익률이 그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밑에 보면은 이제 숫자가 있는데 마이너스 한 2.5% 정도 나왔어요. 네. 당기 순이익률이. 그래서 보면은 이 밴드가 보면은 25%에서 2.5% 사이의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게 화학 부문이에요. 화학 부문인데 지금 그 한 3% 정도인데, 마이너스 3% 정도인데 2.5%면 거의 저점 수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금호석유처럼, 금호석유는 실적이 참 잘 났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보면은 다른 기업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데, 주가가 내려버리는데 저도 의외라고 보는데, 전혀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닥을 찍고 확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점 수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갈 때는 또 무섭게 올라갑니다. 왜냐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적 때 늘 보면 알겠지만은 이래 중국의 정설 물량들이 2024년 올해 하고 내년에 많이 줄어요.
그래서 많이 줄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공급한 물량을 가지고 공급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수요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 시장 금리는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 자체가 바닥에 도달했는데 이게 확 돌아서는 모습을 언제 보일지 이제 그런 걸 염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임박했다 보고죠. 임박했다고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첨단 소재 부문, 그러니까 고부가 쪽으로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롯데케미칼도 첨단 소재 부문에 좀 주력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국의 화학기업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바꾸는 건 5년 전부터 바꿨어요. 많이 네. 바꿔가지고 지금 고부가 산업이 한 51% 정도 되는데 두 단계를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고부가를 하는 미국 같은 경우 대표적인 기업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린데라는 기업이 있고요. 린데. 예를 들면 산업용 가스, 특수가스를 만드는 화학기업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듀폰 같은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전자재료라든지 수처리 산업, 옛날 같으면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정밀학 같은 그런 형태의 이런 기업을 하고 있는 듀퐁이 있어요. 듀퐁이 이 나일론을 만드는 최초의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범용에서 고부가로 갔잖아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6배를 받아요. 6배에서 7배를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 0.2, 0.3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적을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롯데케미칼 그 2002분기에 보면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분기에 보면 한 1조 1천억 나오는데 그 영업이익률이 7%대까지 올라갔어요. 네. 물론 린데 같은 경우는 20%대가 그러니까 보면 첨단 고부가는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중국이 없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하지만은 이게 턴키 베이스로 해가지고 돈을 주고 갖다 다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45억, 78억 중에서 고부가에 집중하는 쪽으로 계속 바꾸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은 기초 소재 쪽에서는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게 기초 소재에 주목하면은 그 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부가는 이게 턴어라운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부가를 잘 봐야 되는데 근데 매출액이 1조 1천억이면 거의 연간 기준으로 하면 5조까지도 나오는 거잖아요. 5조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린데라든지 듀퐁의 밸류에이션 중간점을 주면은 뭐 3배를 준다 이래 되면은 뭐 금마에도 뭐 15조 가치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듀퐁 정도 이익률보다 더 높아요, 저게. 그럼 듀퐁이 지금 한 3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매출액이. 그러면 저게 한 5조다 그러면 15조의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초소재는 제로로 놓더라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고부가 쪽을 집중하면 그래도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고부가 쪽에 좀 집중을 하려면 투자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뉴스 보도가 된 걸 보면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 3조 원에서 내년에 1조 7천억 원으로 좀 줄이겠다, 투자를 수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까요? 중요합니다. 왜냐 그거 잘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롯데케미칼은 첫 번째는 그 범용 공장이 어디냐면은 범용하고 고부가하고 이제 겹쳐져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여수를 중심으로 발달돼서요. 우리나라 여수, 그 다음에 대산,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이렇게 미국에 있어요. 휴스턴에 이렇게 4군데.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에 짓고 있거든요. 그게 인도네시아 짓는 것만 해도 5조 원짜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초 소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첨단 고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조 원에다가 그다음에 롯데 정밀학까지 합치면은 뭐 7조 원까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니까 매출액이 올라가니까 연간 기준 올라가니까 그래서 보면 앞에 부분만 기초 소재고 뒤에 부분은 다 고부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기초 소재는 이렇게 매각 계획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말레이시아 공장 같은 경우, 그다음 파키스탄 공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 공장도 제가 볼 때 포함해서 이런 기초 소재들은 그러니까 투자를 줄이든지 아니면은 지분 투자를 받아서 뭐 예를 들면 중동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제 생각에 그런 식으로 이제 단단하게 가져가는 거고 왜냐하면 45억 인구가 쓰는 거는 크게 되거든요. 레버리지는 높아지거든요. 수요가 올라갈 때.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도 중국이 못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인도가 못 따라오는 첨단 고부가 쪽으로 아까 영업이익률 7%대라고 그랬잖아요. 듀폰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고부가로 바꾸기 때문에 이런 매각 뉴스에 주가가 제가 볼 때는 그 상방향으로 틀고 오는 사람도 많이 큽니다. 어제도 뭐 이렇게 준비 중에 있다고 발표했으니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산 경량화 전략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구조조정 이야기도 들리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거 연결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 화학 산업이라는 게 옛날에는 보면 범용을 많이 했잖아요. 네. 범용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제 중국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보면 이제 반도체를 이제 본 거죠. 반도체는 이제 미국 기업 M7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 고부가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부가를 하려면 또 재원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기초를 줄이고 고부가를 늘리기 때문에 투자 전략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이 첨단 고부가로 계속 방향을 틀고 있는 거. 지금 현재 보면 고부가가 한 51%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걸 더 많이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이 촉발제가 주가 상승 촉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또 기초 소재 나름대로 45억 명의 인구가 쓰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고부가 영업이익률 예를 들면 10% 15%대보다 훨씬 많은 25%대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마이너스 2.5%에서 25% 올라가는 거 쉽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제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기업이 첨단으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첨단으로 가게 되면 린데라든지 듀폰급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0.2, 0.3일 때가 정말 박앤세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부가 산업에 집중을 하려고 이제 체질 전환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해외의 화학 기업들과의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에 있으면은 흔히들 보면은 그냥 관성이 고부가 산업이다. 그리고 흔히들 보면 이게 기업 설명회를 참 잘해요. 미국 기업들이. 롯데케미칼도 이제 요즘에는 웹캐스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한국의 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다 방송을 해서 기업 설명을 해서 이렇게 많이 알리질 않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첨단 고부가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도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고쳐지고 두 번째는 이게 고부가가 계속 이제 투자자들 인식이 되면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예의주시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잘 알려지고 또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가 조금 더 널리 알려지면 또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지금 현재 매출액이 20조 원입니다. 연간 매출이 20조 원인데 고부가 쪽에 보면 한 30에서 40%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도 향후 2030년까지 매출이 50조를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저는 그게 달성 가능하다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3.8조밖에 안 되는 건 정말 싼 주식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 모멘텀이 발생하면 제가 볼 때는 뭐 기초 소재에서 나오든 첨단 고부에서 나오든 제가 볼 때는 주가 상승을 크게 바운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롯데케미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국내 증시 오늘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가 오르던 내리던 실적이 강한 기업들은 또 나름대로의 선방 흐름 보여줬었죠.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에서 네이버나 컴투스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실적에 따른 실적 장세 이데일리 TV와 함께 개장에서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